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반응이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약 45억 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계 생성을 설명하는 이론 중 현재 과학에서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태양계 행성들이 형성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충돌설입니다. 원시 지구도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 형성되면서 고체 성분들은 단단한 구형이 되고 기체 성분 중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체들이 남아 원시 지구의 대기를 형성합니다. 원시 지구 대기의 초기의 주된 성분은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같은 기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원시 대기가 현재와 같은 대기 조성을 갖도록 변화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광합성 생물입니다. 이 광합성 생물은 대기의 조성뿐만 아니라 원시 지구와 원시 바다의 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원시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게 되고 철의 발견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생물의 발생 과정과 대기의 조성 변화를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원시 바다에 최초로 발생한 유기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점점 복잡한 구조로 진화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진화하는 것 중 일부는 다른 생명체를 흡수해서 생활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생물들을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종속 영양생물 중 일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를 대사한 결과물로 포도당을 형성을 하는 그런 생물도 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당을 만들고 난 대사의 결과물이 산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고요.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을 우리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의 결과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게 되고 이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면서 생물들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대기 중에 기체들의 부분적인 압력, 즉 부분압 또는 분압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보면 질소는 그 양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죠. 질소는 반응성이 낮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질소 기체, 즉 N2의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음식물의 보존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면 꾸준히 그 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의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바다에 바닷물이 이산화탄소가 녹기 때문에도 이산화탄소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요. 약 23억 년 이후부터는 주로 광합성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사용되게 되면 그 부산물로 형성되는 것이 산소이죠. 그래서 산소의 양, 산소의 분압,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우리 이 과정을
동화 과정 저분자의 물질이 고분자의 물질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동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 흡열 반응이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포도당과 산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만들어진 산소는 생물체 외부로 방출되는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산소는 일부 바닷물에 녹아서 용존산소라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지만 용해되지 않은 산소는 대기 중으로 유출됩니다. 대기 중에 산소 O2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두 개의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요. 이때 이 산소 원자 하나가 또 다른 O2 산소 기체하고 자외선을 흡수해서 결합하게 되면 생성되는 것이 O3, 바로 오존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존들이 대기 중에 모이게 된 것을 우리 오존층이라고 하는데, 이 오존층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생물들의 육상 진출이 가능해졌죠. 이렇게 발생한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은 다양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지질시대의 생물의 흔적 중에 하나가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는 지질시대의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화석연료 크게 석탄과 석유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석탄은 지질시대에 광합성을 했던 광합성 식물, 대체로는 양치식물, 고사리입니다. 이 양치식물의 흔적이 석탄이라면, 석유는 식물이라기보다는 동물의 유해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된 결과물이 석유인 경우가 많은데, 이 동물들은 대체로 식물을 먹고 사는 종속 영양 생물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들은 지질시대 광합성의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도 화학 반응이지만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는 것도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석연료를 연소시키게 되면, 즉 산소와 결합시키게 되면 빛이라고 한 형태의 에너지, 열이라고 한 형태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석연료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연소도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석연료의 사용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에게 축복이지만, 그로 인한 평균 기온의 상승은 화석연료 사용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 화학 반응 중의 하나로 철의 재련 과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철은 원시 지구의 생성 과정에서 지구에 포함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기 중에 또는 물 속에 있는 산소와 쉽게 반응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붉은색의 녹슨 철이 바로 산화철입니다. 이 산화철은 굉장히 무르죠. 여러분들 손으로도 녹슨 금속 조각들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 산화철의 재련 과정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산화철을 탄소 덩어리인
코크스와 함께 가열을 하게 되면 철과 산소 그리고 일산화탄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다시 여분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고요. 우리가 순수한 철만 남길 수 있게 되겠죠. 철은 굉장히 단단한 금속이지만 다른 금속에 비해서 가공이 쉬운 편입니다. 청동보다는 철이 훨씬 더 가공이 쉽거든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왔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화학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바로 산소가 포함된 반응이라는 거죠.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소를 얻는 반응과 산소를 잃는 반응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나요?